한번 노동시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생산함수를 이렇게 보면서 거기서 노동량이 결정이 되면 그다음 국민소득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면 생산함수가 이렇게 됐었죠. 가지고 여기가 소득이고 이게 생산량이고 이게 노동량 또는 자본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생산함수가 이렇게 노동과 자본에 의해서 결정이 됐죠. 이게 국민소득이 되는 거고 지금 노동량으로 보면 여기 보면 2,360만 명이 지금 고용돼 가지고 지금 1,100조가 국민소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2,360만 명이 지금 고용됐다는데 2,360만 명은 어떻게 고용됐는가? 라는 그 밑에 있는 이 사항입니다. 2,360만 명은 도대체 왜 어떤 이유로 고용이 되어 있는가라는 거죠. 이것은 이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2,360만 명이 고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을 지원한 거죠. 그래서 노동에 대한 공급과 노동에 대한 수요에 의해서 이 노동에 대한 2,360만 명이 고용되고 그래서 이 노동과 수요에 의해서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 임금 수준이 결정됩니다. 임금, 월급에 대한 한국의 임금 수준은 260월 따지면 265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요 265만 원이 임금이 결정이 되고요. 균형에 대한 임금이 결정되고 균형 노동량이 결정됩니다. 노동량이 결정되죠. 2,360만 명이 고용된 그 이유는 바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됐다 그런 얘기예요.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 노동을 수요하는 사람이 사고 파는 사람들이 여기 고용을 했는데 그게 고용을 하고 고용을 당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취업을 한 거죠. 취업하고 고용하고 그런 사람들이 2,360만 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고용을 해가지고 일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상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1,100조만큼 생산됐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되는 거죠. 거기에 이 자본도 별도로 있겠지만 이게 자본시장이라면 이자율이 결정되겠죠. 이자가 결정되고 자본량이 결정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 자본시장은 차후에 보도록 하고 지금 현재 이 노동 분야에 노동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 시간에 보려고 합니다. 노동의 공급하고 노동의 수요하고 결론은 이렇게 서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임금이 결정되고 고용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노동시장은 이 생산물 시장하고 좀 틀려가지고요. 생산 요소 시장이죠. 요소 시장의 일부죠. 그죠?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이 생산하고 이 소비하고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에 보면 생산물 시장이 있습니다. 생산물 시장은 총공급과 총수요가 의해서 결정되고 수요는 보니까 이 돈 주는 거 하고 물건 주는 거 하고 실물 시장 해가지고 실물 시장과 그다음 화폐금융 시장으로 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생산은 요거죠. 생산은 어떻게 됩니까? 요 그림이 생산함수고요. 요 밑에 생산 요소 시장이 이렇게 있는데 생산 요소는 노동과 자본인데 지금 어디에 있냐면 요 생산 노동 시장이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요 말을 갖다가 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요 생산 요소 시장에 지금 요걸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분석을 하고 나면 이게 서로 어떻게 연관돼 가지고 움직이는가라는 것을 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사람을 갖다 이렇게 뭐 고치는 뭐 아픈 사람을 고치는 만약에 의사라고 하면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것을 알려면 경제 순환은 어떻게 되고 사람은 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생산과 소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알아야겠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머리라면 이게 몸통이고 이게 뭐 팔이고 이거 다리, 이게 다리라고 보면 다리는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원리로 이렇게 움직여지는가, 그 다리는 몇 개고 다리는 이렇게 두 개의 형태로 수요 공급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원리를 해가지고 언제 잘 달리고 언제 천천히 가고 막 그렇게 하는가, 그걸 보려고 지금 노동시장을 지금 요 밑에 요걸 보는 거예요. 이걸 다 보고 나면 이제 다리의 모습, 팔의 모습, 몸체의 모습 이런 것을 다 보고 나면 이게 몽땅 앞에 가지고 이제 진단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단을 해가지고 요새 좀 뭐 어디 몸이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감기가 걸렸는지 뭐 그냥 목도 아프고요. 그리고 뭐 손발이 차고요. 그다음 또 걷기도 좀 힘들고요. 막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여기가 문제 있구나라는 것을 다 한 게 이게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니까, 그러면 안 좋은 상황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으려면 어떤 약을 어떻게 처방해야 될 것인가라고 나중에 밝혀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사가 하는 그런 행동하고 비슷하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것을 배웠고 이것을 배웠고 이것을 배웠고 이제 이것을 배우는 그런 형태예요. 이것이라는 것은 생산 요소 시장, 그 중에서 여기 노동 시장을 한번 보는 거예요. 위치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이 여기 있다 그랬어요. 요건 요 그림이 있죠. 노동의 공급과 수요가 이렇게 쫙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경제 구조가. 그런 형태에서 현재 노동 시장을 한번 보자 그런 얘기죠. 현재 위치가 여기인데 이 노동시장은 이 생산물 시장하고 유사하게 생겼는데 좀 틀린 면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서는요. 생산 요소 시장에는요. 왜냐하면 이 소비자가 수요하는 행위를 하죠. 총수요를 하는 행위를 하죠. 생산자는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동시장에서는요, 생산자가 물건을 생산하지만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물건을 수요하는 거예요. 생산 요소는 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물건은 이렇게 공급을 하고 이렇게 공급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또 공급을 이렇게 받는다고요. 공급을 받는다는 것은 수요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산자가 이 생산 요소 시장에 가면 말이죠, 수요자가 돼버려요. 그다음 소비자는 여기서는 공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생산물은 수요하게 되는데, 물건을 사게 되는데, 여기서는 내다가 파는 공급자가 된다는, 노동의 공급자가 돼버린다고요. 그게 좀 방향이 틀려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좀 틀려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상품을 구입하는데, 상품에 구입하면 이거 상품의 가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상품의 가격이라고 그러지 않고 임금이라는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사람에 대한 가격을요. 좀 그런 것이 좀 틀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시장이 저렇게 유사하게 움직이지만 여기는 아주 굉장히 독특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사람을 다루는 문제라서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용어도
조금 다 틀리게 만들어 놓죠. 여기는 가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임금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생산량이라고 하는데 또는 국민소득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노동량이라고 하고요. 같은 수량이라도 그냥 노동량, 자본량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 공급 수요를 뭐 비슷한 원리긴 원리지만 이게 그 누가 공급하느냐 누가 수요하느냐가 위치가 다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위치 그런 거 원리를 유사하긴 유사하지만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노동시장에서는 그 다뤄야 되는 것들이 아주 상당히 그 좀 복잡한 문제들이 많다고요. 이 원리긴 원리지만 좀 다른 원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저번에 잠깐 그 물가할 때 얘기할 때가 마찬가지로 상품은 이 가격 경직성이 있어가지고 약간 가격 경직성이 좀 있긴 있는데 여기는 임금에는 가격 경직성이 내려가려는 의도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한번 올라가면 그만이에요, 월급은요. 그다음 자본 시장에서는 아주 그건 뭐 좀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죠. 성격이 좀 많이 또 틀리는 그런 면이 있어서 여기는 이제 별도로 분석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여기 벌어진다고요. 자, 노동시장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노동시장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그럼 이거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노동의 공급이 우측으로 이동되면 노동량이 늘어나는데 언제 이게 공급이 좌우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노동의 수요는 뭐 때문에 이렇게 상하로 이렇게 움직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임금 수준하고 노동량이 달라지는데 노동량이 달라지면 국민소득이 달라질 거고 공급 측면의 총공급이 움직일 거고 뭐 그런 문제가 생길 거단 말이에요. 여기 노동이 결정된다 그랬는데 여기 A 이것은 뭐 곱다로 생산함수라면 A, K, 알파, 베타 이렇게 될 텐데 이 노동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건 요 밑에 가서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노동량이라는 게 뭐냐면 고용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고용이라는 측면이 나오는데 고용은 어디서 알아봐야 되냐면 여기서 알아봐야 돼요. 실업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실업이 생겼으면 뭐 여기서 암만 찾아봐야 실업이 어떻게 생겼고 실업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습니까? 그거 여기서 알아보려고 하면 안 알아봐지죠. 없으니까 변수가. 여기도 없고요. 여기도 없다고요. 여기도. 어디 가냐면 여기에 있죠. 각종 뭐 일자리 창출하겠다, 뭐 실업을 갖다 뭐 청년 실업을 없애겠다, 뭐 그거 어디서 알아봐야 되냐면 여기서 알아봐야 돼요. 여기서. 고용 정책은 다 여기에 이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이것을 이게 이제 고용한 사람인데 나머지 고용 안 당한 사람들은 인구가 예를 들어 5천만 명인데 나머지는요 고용을 안 한 사람이죠. 그죠?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인데 2,360만 명밖에 없잖아요. 그럼 인구 반은 지금 없잖아요. 없으면 일하지 않는 상태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실업이라고 볼 수는 있죠. 그러면 이 실업을 줄이려면 고용을 늘리면 실업이 줄어요. 고용을 늘리는 방법 뭐가 있냐? 노동의 공급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면 그러면 고용이 늘어요. 실업이 줄고요. 수요를 갖다 증가시키면 그러면 고용이 늘어요. 역시 실업이 줄고요. 그 실업 중에서 청년 실업이 줄어든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청년 실업이 해당하는 거죠. 감소시키는 방법이죠. 그럼 실업을 줄이는 방법, 청년 실업을 갖다 해결하는 방법. 그거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공급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가지고 아니면 수요를 우측으로 이동시켜 가지고 그리고 고용을 늘림으로 인해 가지고 실업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은 여기서 알아봐야죠. 청년 실업을 줄이겠습니다. 청년들한테 직장을 전부 다 마련하겠습니다. 그 마련하겠다 하면 여기서 나타나야죠. 어떻게 마련합니까? 어떻게 마련하냐면요. 공급을 우측으로 증가시키겠습니다. 수요를 우측으로 증가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고용이 늘어날 텐데 그 고용 중에서 고용을 새로 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길 텐데 그럼 새로운 고용을 기왕이면 젊은 사람으로 실업이 왜 청년 실업만 있겠어요? 중년 실업도 있고 노년 실업도 있고 다 있겠죠, 그죠? 그다음 여성 실업도 있고 남성 실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연령별로 아니면 남녀별로 그 중에 기왕이면 남녀 불문하고 젊은 사람으로 특히 30세 미만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위주로 가겠습니다. 그 사람을 제우선적으로 만약에 해결하겠습니다. 그럼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방법이죠. 방법이 공급과 수요. 그래서 이것을 움직이는 요인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본으로 인해 가지고 노동 정책이 나올 수가 있다고요. 고용 정책이 나올 수가 있다고요. 무엇이 움직이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이 시장 구조를 먼저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의 함수냐, 뭐에 의해서 뭘 움직이면 이게 움직여지느냐. 그거는 노동에 대한 공급 시장과 노동의 수요 시장이 무엇이 움직여지는가라는 그 변수를 한번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아마 좀 복잡한 문제니까 그것도 한번 따지긴 따져봐야 될 거예요. 그거 뭐 알아서 뭐 합니까가 아니라 이거 아주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한테 상당히 큰 문제라서 이건 곰곰이 아주 촘촘히 따져봐야 하는 문제죠. 더욱이 요새같이 이 고용이 중요하고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건 더 심각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좀 정밀하게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 들어가기 전에 요 시장의 구조 이런 것을 갖다가 조금 더 좀 자세히 설명을 하죠. 자, 이 노동 시장에서는요, 노동 시장이 이런 형태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노동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틀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공급자는 누구냐면 바로 이 소비자들이 노동을 공급을 합니다. 노동을 공급하는 곳이에요. 노동을 공급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요다음에 직장을 취업한다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하고 전부 다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런 직장에 가기 위해서 취업 시험을 볼 겁니다. 그렇죠? 취업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취업하려고 하는 것은 노동을 공급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소비자고 여러분들이 노동에 가면 공급자가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내다가 파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취업하겠다는 것은 여러분을 팔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사면 누가 사냐면 저 기업이 생산자가 생산 요소로서 필요하기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가지고 얼마예요? 가지고 사지요. 생산 요소를 쓰기 위해서. 그럼 사람을 그냥 공짜로 주고 공짜로 파는 게 아니라 공짜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사고 돈 주고 판다고요. 나 취업하겠습니다. 여러분 취업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월급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노동이 공급한다라고 이렇게 여기 노동에 수요한다라고 이렇게 평범하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쓰는 말로는 뭐냐면 이거는 내가 지금 취업 시험을 보겠습니다라는 거고요. 기업에서는 이거 사드리겠다. 이걸 고용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용어로 바뀌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현재 바뀌어 있죠. 근데 왜 우리 자신을 갖다가 내다가 팔려고 그럴까? 그리고 사고 팔면 공짜가 아니니까 돈을 줘야 됐잖아요. 그 돈 주는 게 뭐냐면 임금이라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가격이죠. 여기는 지금 사람을 내다가 파는, 그래서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곳이에요. 인신매매의 장이죠. 그죠? 나쁘게 하면 인신매매지만 그게 뭐 어떠세요? 정당한 가격을 주고 정당한 가격을 주고
아, 사가세요라는 거예요. 내가 취업하겠습니다. 말만 고생하겠어요. 왜 취업하려고 그러겠어요? 아, 월급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돈 벌기 위해서 저 하는 거죠. 일하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월급을 받기 위해서, 내다가 파는 거죠. 기업은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생산자들은 딱 봤을 때 사람을 삽니다. 심청이도 사요. 심청이 보면, 얼마예요? 했더니, 그거요, 공양미 300석에 해당하니까, 그게 필요하니까, 그거 주고 저 사세요. 그래요. 그거 어디다 쓰려고요? 누가 사면, 그 뱃사공들이 사요. 왜? 그거 재물로 쓰려고. 물속에 퐁당 뛰어가지고, 그거 재물로 쓰려고. 그 생산하는, 그러니까 제사라는 그런 서비스를 활동하는데, 그거 재물로 쓰는 그걸로 하려고. 그래서 심청도 사죠. 사가지고 재물로 써요. 근데 그 심청이 살 때 300석을 줘요. 300석이 나가면 지금 한가원이 예를 들어서 한 석에 예를 들어서 80kg다. 그러니까 80kg가 만약에 5, 4, 20, 한 20만 원 정도 간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300석이니까 얼마야? 6천만 원인가? 좀 싸네. 그죠? 사람 한 사람이 6천만 원 주고 완전히 이런 상황이 그 시장이 노동시장이라고요. 그래서 너무 살벌한 그런 분야지만 살벌한 게 아니라 아주 망연하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요 사고 싶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은 팔고 싶고요. 그건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이고요. 고용을 하세요. 사세요. 라는 거고, 그 다음, 여러분은 취업 안 하고 뭐 합니까? 그거 왜 안 팔고 다닙니까? 그런 거 계속. 그 인신매매 시장, 바로 여기가 사람이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이 노동시장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몰래 이렇게 돈도 안 주고 말이죠. 적당히 이런 형태를 하니까 그게 불법이라는 얘기지. 제값 주고 제가 사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사람이 취업하고 고용하고 하는 그런 이유는 바로 이런 월급, 이런 임금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에 대한 가격은 임금으로 따진다고요. 사람에 대한 가격이 여러 가지가 형태가 있죠. 그냥 월급, 하루하루 이렇게 근무하면, 한 달 근무 안 하면 일당으로 줘야죠. 그죠? 월급으로 주기도 하고, 일당으로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시급으로 몇 시간당으로 시급으로 얼마 주기로 하고 말이요. 그죠? 아니면, 1년을 갖다 딱 해가지고 연봉이라는 걸 딱 만들어가지고, 연봉이라 그래서 1년에 한 번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몽땅 주는 건 아니고, 그 연봉 딱 저기 1년에 줄 걸 갖다 딱 해놓은 다음에 12달러 쭉 나눠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주지요. 이런, 그 사람을 채용하고 나서 그 대가로 주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급여라고 얘기하는데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임금이라는 용어를 쓴다고요. 그래서 웨이지 이렇게 쓰죠. 이게 임금이 웨이지예요. 임금은 사람에 대한 가치예요. 사람을 채용하면 거기에다 주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가격이죠. 사고 파니까 이걸 샀어요 그러죠. 그러면 돈 준다고요. 근데 사람은 가격이 할부예요. 쓰는 만큼만 쓰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여기는 물건을 갖다가 쓰든지 말든지 네가 갖다 버리든지 네 마음대로 하죠. 그죠? 한 번만 주면 그만인데 여기는요. 사람은요. 이 할부라서 한 달 쓰면 한 번 주고 한 달 쓰면 한 번 주고 이런 형태로 줘요. 돈 주는 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쓰겠습니다. 그러면 안 줘요. 그런 게 임금이죠. 그런 형태로 사람은 돈 지불하는 방법이 좀 틀려요.
그래서 뭐 연봉을 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얼마큼 내가 사용했는가라에 따라서 뭐 시간으로 따져서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날짜로 따져서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한 달로 따져서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취업하는 목적은 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임금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속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속물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고요. 취업을 왜 가겠냐라는 거예요. 취업은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취업이죠. 돈을 안 받는 건요. 그건 직업이 아니에요. 그건 취업한 게 아니에요. 돈을 안 받는 거는 그거는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돈을 안 받아요. 그거는 직업이라고 하지도 않고 취업했다고 하지도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나가서 제가 뭐 이런 바포 이런 행사를 갖다 부지런히 했어요. 아니면 이런 교회 가서 말이죠. 뭐 그 식당 거기 가서 말이죠. 제가 이렇게 부지런히 옆에서 뭐 이렇게 서로 이제 나눠주고 막 그랬어요. 음식을 나눠주고 그랬어요. 근데 돈을 안 주잖아요. 그죠? 그 돈을 안 주면 그럼 뭐냐? 그러면 그거는 직업이 아니고 취업이 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 건 봉사활동이라고 그러죠. 봉사활동은 직업에 들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받아야 사람을 내다가 팔아가지고 그 사람을 파는 그런 게 직업이라고요. 돈을 안 받으면 그건 직업이라고 보지는 않죠. 직업, 뭐 고용안정센터, 뭐 이런, 너 직업이 뭐냐? 이렇게 하면 저 직업이요. 저 직업은요, 길거리에서 밥을 푸는 사람이에요. 그건 직업이 아니라고. 그건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지요. 만약에 직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실업수당을 받아야 할 텐데 그 사람은 직업을 가진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직업이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그게 직업이지 돈을 안 받는 거는 그건 봉사라고요. 그 사람은요. 그런 직업 없다고 그 직업에 분류해 보면 봉사활동에 대한 거 뭐 길거리에서 밥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 그거 직업 없다고요. 그건요. 그런 직업은요. 직업도 아니고 그건 뭐냐 봉사활동이라고요. 그런 사람 보고 직장인이라고 하지 않지요. 직장 비슷한데 비슷하지만 그건 직업에 들어가지 않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노동이나 고용 뭐 이런 데층에서 보호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보호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돈을 받아야 직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좀 뭐 속물 같지만 뭐 그래도 속물이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원래 그 직업이지요. 자, 거기에 사람을 사고 파는데 거기에 대가로 주는 것이 임금이다 하는 거죠. 임금은 그렇게 말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연봉도 있고 뭐 일당도 있고 뭐 급여도 있고 뭐 그런 걸 다 통틀어서 급여를 한다고요. 이것은 사람에 대한 가치죠. 사고 팔 때. 사람은 이렇게 공급을 하면 공짜가 아니에요. 어떤 상품같이 딱 해가지고 일을 했는데 만약에 돈을 안 줬다. 월급을 안 줬다. 그거 아주 큰 문제입니다. 왜요? 그거는 우리가 물건 샀어요. 물건 사고 돈을 안 주고 그냥 쓱 나가버렸어요. 그 걸리면 어떻게 해요? 절도범이잖아요. 그죠? 그 가만두면 안 돼요. 아주 법에 굉장히 크게 벌을 합니다. 물건 주고 물건값을 안 내고 갔으니. 근데 사람을 사용하고 사람이라는 상품을 사용하고 일은 시켜놓고 돈을 안 준다? 그러면 죄가 크지요. 상품에 대한 것을 하면 절도범으로 해가지고 형벌 징역 몇 개월에 취한다 뭐 그랬지만 이거 사람 갖고 장난치면 안 되죠. 사람 사용하고 나서 말이죠. 사람
갖고 했는데 돈을 안 줘요. 공짜로 쓰셨다 그런 얘기죠. 도둑질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사람을 도둑질한 죄 어마어마하게 크죠. 상품 물건 갖고 도둑질한 거는 그것도 죄가 굉장히 커요. 이 얼마 전에 그 레미제라블이 영화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뮤지컬 갖다 이렇게 딱 연결해서 했는데 잘 만들었어요. 그 노래도 그렇고 뭐 물론 뮤지컬로 보면 뭐 더 낫겠지만 영화로 봐도 보니까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도 잘하고 거기 나오는 거에 봐서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사람은 뭐 지루하고 따분하다 그러는데 저는 보니까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보니까 스케일도 크고 그다음 전부 다 하여튼 재밌게 봤어요. 요새 이 영화 제일 1위가 레미제라블이더라고. 그래서 저번 주 토요일 날인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재밌게 봤는데 그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주인공이 장발장이죠, 그죠? 장발장인데 장발장이 뭐냐면 감옥에 갇힙니다. 19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데 어린 조카의 애가 먹이려고 빵을 훔치는 바람에 그 죄로 그게 막 빵을 훔쳤는데 그게 훔쳐가지고 이제 그 절도범으로 들어갔는데 그 뭐 탈출하려다가 또 걸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19년 동안 갇혀버립니다. 빵 하나 훔쳤다고 나중에 그게 19년 동안 감옥에 살 일이죠. 그건 뭐 좀 운명이 기구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렸지만 자, 뭘 훔치면 그 정도의 벌을 받습니다. 근데 빵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을 훔쳐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죄가 크죠. 사람 갖고 장난치면 사람을 훔치고 뭐 하면 그러면 그건 보통 문제겠어요. 사람이 먹는 음식 갖고 장난치면 죄가 커요. 걸기만 하면요. 그래서 부정식품 단속법 해가지고 말이지. 그거 사람 갖고 장난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 전에 뭐 그 사람이 먹는 음식 갖고 장난쳐가지고 말이지. 뭐 게장 있는데 뭐 게장을 막 엉망진창으로 담아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뭐 이런 홈쇼핑 뭐 이런 데서 막 나오는 그런 데 게장을 했더니 뭐 조사를 했더니 뭐 거의 한 80%는 전부 다 병균이 검출되고 말이죠. 심한 경우에는 이 식중독균도 있어가지고 그 중에 일부에 몇 사람은 말이죠. 그거 시켜다 먹고 병원에 가서 뭐 입원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 저번 주 주말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막 조사하고 난리죠. 그거 걸리면 너무 좀 지저분하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겉은 깨끗한데 그거 지금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 수사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이 먹는 음식 갖고 이렇게 장난을 치시면 뭐 장난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좀 지저분하게 한 거죠. 그 병균이 있도록 그대로 놔두는 거죠. 근데 그게 꼭 뭐 게만 그렇게 게장만 그렇게 했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단무지 옛날 단무지 사건도 굉장히 유명했죠, 그죠? 단무지 깨끗해 보이지만 이거 참 완전히 그거 포장하고 담는 거 이렇게 보면 단무지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어보니까 맛있더만 그래도 짜장면 먹을 때는 꼭 단무지가 꼭 있어야지요, 그죠? 아주 단무지 없는 짜장면은 완전히 조금 좀 제 맛을 못 내는 거죠.
자, 근데 그게 뭐 지저분하게 했다. 사람이 먹는 음식 갖고 장난쳐가지고 걸렸다. 그럼 죄가 크단 말이에요. 사람이 먹는 음식 갖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 사람 갖고 장난치면요, 죄가 커요. 월급 안 주면 날강도로 그냥 한다고요. 월급은 이렇게 함부로 다루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 급여, 임금은요. 임금을 늦게 주는 거 이것도 안 돼요. 뭐 외상은 줄 수도 있죠. 뭐 이번 달 월급 못 줘. 다음 달에 줄게 이렇게. 그 외상이잖아요. 물건을 하면요, 그죠? 외상하는 것도 잘 안 돼요. 너무 많이 밀려 있잖아요. 그러면 밀려 있으면 그거 가만두질 않죠. 그런 것을 노동부에서 임금 그렇게 많이 미루시면 안 돼요라는 거예요. 체불 임금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다루죠. 그런 것을 체불 임금이에요. 임금은 떼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가격은요, 돈은요. 이게 사람이 취업한 목적이고 이거 갖고 먹고 살 건데 월급을 떼어먹는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물건값 주고 물건값을 딱 떼어먹는다? 그거보다 더 심하다고요. 월급은 반드시 줘야 돼요. 그건요. 회사가 망했어요. 여기 만약 물건 파는 회사가, 게장 파는 회사가 망했어요. 그런데 그 게장은 반품해달래요. 아니면 게장에 원재료를 사놓고 말이죠. 그 물건값을 망했는데 어떻게 줘요? 물건값을요. 그죠? 돈 줄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여기 이제 회사는 부도 처분을 해가지고 말이죠. 회사가 이렇게 망한 거에 대해서 뭐 자녀 재산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뭐 없어서 어떡하냐 뭐 그걸로 끝이라고요. 채권이 소멸되는데 이거는요. 내가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근데 돈을 벌어가지고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을 못 줬어요. 그럼 망했어요. 그러면 이 월급은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 못 띄어먹어요. 그건요. 그럼 내가 뭐 주기 싫어서 안 준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데,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다고 해서 말이나 되냔 말이에요. 그거는 네가 그냥 죽을 때까지 쫓아간다고요. 채권으로 남아요, 이렇게. 체불임금, 돈을 월급 못 준 거니 말이죠. 그럼 부채로 남아요. 다 망해가지고 내가 파산 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채는 남아가지고 임금 채권은 남아가지고 그냥 끝까지 쫓아다녀요. 그렇게 주라 그런 얘기예요. 월급을 못 받았죠? 체불 임금이 됐죠? 그러면 못 받으면 국가한테 청구하면 돼요. 근데 월급을 못 받았는데 저놈의 자식이 사라져가지고 사장이 사라져가지고 말이지 월급 못 받았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이렇게 하면 말이죠. 그래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돈이 뭐 얼마 안 되네. 그러면 국가가 줘요, 돈을요. 국가가 주고 그 돈을 누구한테 청구하냐면 국가는 이렇게 근로자한테 줬으니까 그 돈을 그 회사한테 청구를 해요. 그 회사를 갖다가 다 경매 처분을 해서라도 그 돈을 갖다가 나중에 받아내죠. 못 받으면 뭐 할 수 없이 손해보는 거고. 그렇죠? 그런 급여를, 그런 것을 체당금이라 그래요. 그런 제도가 있죠. 그런 재원이 어디에 있냐면 근로복지공단 국가기관이죠. 거기에 돈이 이렇게 있어요. 신청하면 주는 거예요. 못 받게 됐습니다. 못 받게 됐으면 그래? 그러면 뭐 당장 살아야 되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가져가. 그래 갖다 가져가고 거기서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죠. 그렇게 보호 장치가 잘 되어 있어요. 급여는요. 그리고 급여는 떼먹을 수가 없어요. 회사 망했다 그래서 회사 망하면 회사 망한 걸로 해가지고 끝이 아니지 않느냐. 안 그런다고요. 그러면 빚은 임금은 제일 먼저 비용으로서 그 회사를 처분해가지고 제일 먼저 처분 대상이 뭐냐면 급여예요. 급여. 급여는 반드시 줘야 된다고요. 제일 먼저가 조세라고 얘기하는데 조세보다 더 앞장서 있다고요. 급여는요.
그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줘야 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 급여는 굉장히 신성한 거라기보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따라다니는 거죠. 급여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입장, 생산자의 입장에서,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급여는 반드시 줘야 하는 그런 문제고, 그러니까 물건 사고 생산 요소 사고 그 대가를 줘야 하는 것이라서 반드시 이 사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예 그냥 엄격하게 제한되도록 돼 있죠. 자본시장에서 이자는 좀 떼어 먹어도 돼요. 떼어 먹으면 그 뭐 재판을 받아가지고 뭐 제대로 줘라 뭐 이런 형태로 하겠죠, 그죠? 근데 돈이 없어요. 없어. 뭐 없으면 뭐 그냥 받지 마라 하고 탁 판결 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채권이 소멸이 돼 버려요. 그리고 그것도 뭐 청구하는 시간이 있고 말이죠. 뭐 빚이 이렇게 빚을 졌다 하더라도 말이죠. 개인적인 빚이야 뭐 돈이야 뭐 좀 주기로 했는데 그거 금융채권 같은 건 소멸 기간이 5년이에요. 5년 지나면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소멸이 돼 버려요. 5년 되면요. 그런 거죠. 근데 개인 채무다. 개인 채무는 10년이면 다 소멸돼요. 사람 죽이면 그 죄가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시효가 있잖아요. 그리고 소멸시효가 있다고요. 20년 되면 없어진다고요. 그런 상황이 그 자본에 대한 거죠. 근데 임금은요, 안 그렇다고 임금은요, 쫓아다닌다고요. 물론 평생 쫓아다니는 거 아니라 임금도 소멸시효가 있긴 있는데, 그 이제 하나의 채권으로서의 다시 전환해가지고 이렇게 그거 있긴 있는데, 임금은 반드시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먹고 사는 문제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직장 다니는 목적이 이걸 받기 위해서, 이걸 줘야 사람이 생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임금에 대한 것은 아주 굉장히 크게 보호를 하고 있고 엄격하게 재 있죠.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목적이 바로 임금입니다. 나중에 노동의 공급을 보겠지만 이것은 임금에 대한 함수로서 임금, 돈 받기 위해서 우리는 취업을 합니다. 돈이라는 게 결국은 임금이라는 형태로 받죠. 그죠? 자, 우리가 일을 하면 그 대가로 받는 게 임금이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왜 열심히 가서 일을 하느냐? 그거는 돈 벌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 돈은 누차 얘기했듯이 그 자기 생명하고 지금 생계 비용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가격이죠. 나에 대한 가치죠. 가치니까 사람에 대한 가치로서 그 대가로서 주는 거죠. 그래서 뭐 딴 게 아니라 사장님이 한 달 되면 이제 월급으로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달 300만 원 주기로 했다. 그럼 300만 원 반드시 줘야. 그죠? 그래서 내가 딱 이렇게 일을 하고 한 달에 300만 원을 딱 줬어요. 300만 원 주면 300만 원 월급을 받는 거죠. 받고 나서는 사장님한테 고맙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거는 나라는 상품, 나라는 상품을 주고 300만 원짜리 주고 네가 300만 원치 쓰고 그리고 돈을 300만 원 준 거잖아요. 물건 사고 돈 줬단 말이에요. 정당한 가격을 줬는데 물건 파는 사람이 말이죠. 물건 파는 사람이 딱 물건 파는 사람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건 팔고 그다음 돈 딱 300만 원 들어와요. 근데 고맙습니다 할 필요가 없지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러면 그런 건 괜찮은데 이 물건값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건 주고 물건값 받았는데 뭔 상관이야. 사람 주고 돈 받았는데 뭐 고마울 게 뭐 있어요. 그냥 받는 거죠. 당연한 권리로 받는 거죠. 내가 뭐 공짜로 줬어? 물건 줬단 말이야. 줬으니까 너도
그걸 이용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을 거 아니야. 뭐 벌든지 말든지 할 시간에 썼을 거 아니야. 그만큼 형이 썼으면 그 대가로 딱 300만 원 주는데 서로 고맙고 뭐 안 고맙고 하는 게 뭐 있겠어요. 다음에 또 써주세요. 뭐 그러면 또 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다음에 또 오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우리가 식당에서 말이죠, 음식을 딱 주고 나서 말이죠, 저 사람이 음식값 예를 들어서 5천 원 냈어요. 아이고 5천 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주는 거니까. 그렇죠? 고마운 건 뭐냐면 그냥 제값을 딱 치러서 했는데 제가 이러면 돈이 조금 남거든요. 그래서 남게 해준 그것이 있군요. 그래서 얘기 하나가 더 뭐냐면, 자, 이렇게 요번에도 오늘 오셨는데 내일도 또 오세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런 의미로 고맙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다음에 또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의미겠죠. 물건 주고 돈 받았는데 뭐가 고마워. 월급 줬다고 말해. 사장님 고맙습니다. 고마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냥 오히려 사장님이 고맙다 그래야죠. 사장님이 내가 말이지 300만 원짜리 이거 사용해가지고 500만 원 벌었거든. 그래서 고마워. 그래가지고 여기 월급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근로자들은 돈 딱 받고 말이죠. 그래. 그 뭐 세상에 살다가 오면 그럴 일도 있지. 수고했어. 돈 마련하는데. 그래가지고 말이죠. 사장한테 오히려 딱딱 치면서 뭐 세상 뭐 다 그렇게 다 그런 거야 하고 그래서 사장 앞으로 잘해라 해가지고 그래야 옳지요. 현실은 그렇지는 않지요, 그죠? 하지만 당연한 권리로 받는 거다 그러네요. 일을 하면 일하는 권리로 당연한 권리로 받는 게 급여예요. 정정당당하게 받는 거예요. 월급 주실래요? 안 주실래요?가 아니라는 거죠. 그 월급 주실래요? 안 주실래요가 아니니까 당연히 딱 제때 되면 주기로 한 날에 딱 줘야죠. 안 주면요. 안 주시면 이거 완전히 물건값을 외상하자는 얘기인데 외상하시면 뭐 이자를 주시던가 아니면 외상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당신이 외상하는 거 월급을 다음 달에 준다는 거 그것은 당신이 불편해서 그러지만 나는 한 달 동안 그러면 나는 그 한 달 동안에 그러면 아무것도 먹지 말고 굶어 죽으라는 얘기냐 라고 항의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급여 이거는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제때. 만약에 꼭 늦게 줘야 할 일이 있으면 가서 사정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돈을 갖다 주고받고 이런 것들 갖다가 뭐 고마워할 필요도 없는 그 형태죠. 그리고 이 돈은 300만 원짜리 물건을 주고 300만 원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거 300만 원짜리 물건 가지면서 200만 원 슬쩍 나가고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300만 원짜리 물건하고 여기 300만 원이야 하고 딱 거기 200만 원 주고 싹 도망가는 거 있다고요. 그럼 100만 원 그건 절도죠. 100만 원어치 절도범이잖아요. 100만 원어치 절도범은 그럼 뭐를 처리하느냐? 절도범이죠. 도둑놈이죠. 뭐 그죠? 그래서 300만 원짜리는 300만 원 월급을 다 줘야 돼요. 그걸 주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200만 원만 됐다든가 100만 원 됐다든가 아니면 이제 미안하니까 그냥 훔쳐가기에 미안하니까 그냥 만 원짜리 하나 딱 놓고 그냥 탁 도망가면 그건 뭐냐? 그것도 도둑놈이라고. 299만 원짜리 도둑놈이죠. 그죠? 299만 원짜리 도둑놈은 그럼 어떡하냐? 그래도 만 원을 냈다는 그 정성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징역 만약에 그게 만약 19년이라 그러면 징역 19년이니까 만 원 됐으니까 18년 이렇게 때리질 않아요. 전부 다 요게 가증스럽네 그래가지고 만 원이나 딱 냈다는 것은 그거는 뭐 이렇게 나머지 채권 채무로 해가지고 말이죠. 그 나머지 299만 원 외상이라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고의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건
개정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징역 19년이 아니라 이건 가증스럽네 그래가지고 아주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네. 그런 건 19년이 아니라 25년 땅 때려버려요. 그건요. 역시 도덕으로 간주하죠. 자, 월급을 딱 3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300만 원 안 주면 그거 참 약속하면 약속대로 지켜야죠. 그죠? 그래서 돈 받을 때는 반드시 세봐야 돼요. 300만 원, 여기 300만 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세봐야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300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99만 원 하면, 만 원 모자라네. 이거 만 원짜리 이건 날도 동무 마냐? 라고 얘기해도 된다고요. 그죠? 근데 범죄가 형성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자꾸 세다가 보니까 만 원을 내가 저 300개인 줄 알았는데 299개였어요. 미안합니다. 100만 원, 만 원 이렇게 딱 주겠죠. 그죠? 299만 맞아. 그것밖에 못 줘. 그러면 만 원짜리 도둑놈이죠. 만 원 체불했어요.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저 노동청에 가서 말이죠. 저 사람이 말이죠. 300만 원 주기로 해놓고 말이죠. 290만 원밖에 안 주고 만 원 체불했대요. 뭐야 체불? 체불 임금을 하면 벌금이 얼마인지 알아? 벌금이 기본 요금이 3천만 원이야 라고 바로 나오죠.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상습적이라고 그러면 형벌로 다스려요. 그 돈은 당연히 주고 형벌로 또 별도로 다시죠. 징역 3년에 처한다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똑바로 줘야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잠깐 실수해가지고 300개인 줄 알았더니 299밖에 안 됐구나.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래 그 실수할 걸 실수해야지 줄 걸 어떻게 실수를 해요. 그죠? 그런 거 실수가 생기나 안 생기나 그걸 딱 세보고 딱 받아야 돼요. 300개 딱 맞으면 어떡하라고요? 사장 수고했어. 딱 하고 말이죠. 아유 이제 뭐 제가 고맙죠. 이렇게 하면 알았어. 뭐 사장이라는 게 그렇지 뭐 이렇게 힘들지. 그리고 이제 퇴근 딱 하는 거죠. 내일 봐.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직장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돈을 꼬박꼬박 받아야 되는 게 그 임금이에요. 그 임금에 300만 원, 이렇게 임금은 300만 원 다 받고, 그리고 또, 근데 300만 원이라 이게 보니까 310만 원이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310만 원,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돌려줘야 되느냐? 그건 원래 줘야 옳지요. 하지만 300만 원, 이렇게 310만 원을 갖다 이렇게 딱 보니까 310만 원이에요. 여기 월급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300만 원, 10개 들어왔네? 알면서 내가 이렇게 싹 갖고 갔어요. 그럼 나는, 부당 이득을 취했으니까 도둑놈이냐, 안 도둑놈이냐? 300만 원짜리고 310만 원 받는 거. 그건 괜찮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뭐 착각해서 그 사람, 착각해서 잘못 줬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돌려주면 되는 거고, 그게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서 310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줬다 하면 착각했다고 내가 착각했으니까 그 부당이득으로 달라 이렇게 하면 그래? 실수를 하셨네. 난 몰랐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줘버리면 아무 죄가 안 되는 거고. 그다음 3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310만 원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말이에요. 그럼 약간 고의성이 그냥 가져갔죠. 그런 거는 어떻게 하냐? 그거는 죄가 안 된다고요. 그것도요. 법정에 가서 왜 10만 원을 왜 알고 있으면서도 왜 가져갔습니까? 아까 월급은 300만 원이고 나는 10만 원은 내가 수고를 하도 많이 하니까 보너스인 줄 알았다. 이게 그 사람이 많이 남았으니까 더 다음부터 일을 더 열심히 해달라는 의미에서 보너스 준 줄을 알았다. 월급은 300만 원이요 하고 이렇게 줬는데 주가를 딱 줬으면 깜짝 서프라이즈 하느라고 말이죠. 10만 원 더 줌으로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감동해가지고 내일 다음부터 일을 더 잘하라고 하는 그런 축하의 그 선물이로 알았다. 뭐 그렇게 알았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알았으면 뭐 아무 문제가 없네. 무죄예요. 바로.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주인이 사장님이 돈을 잘못해서 준 겁니다. 나는 보너스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잘못해서 왔대요. 보너스가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주면 되는 거고, 그죠? 안 그러면 그냥 안 줘도 그만이고요. 일단 줬으니까 그럼 네가 꼭 10만 원 꼭 받아야겠다. 그래. 다음에서 월급 줄 때 쓰고 없거든. 그건 네 실수니까 다음에 월급 줄 때 10만 원 빼고 290만 원 다음 달에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뒤에 사후정산하는 그런 형태로 간다고요. 근로자한테 아주 유리하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300만 원 월급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한 100만 원씩 이렇게 더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건 무조건 받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00만 원에서 야 100만 원짜리 수표 3장 들어왔는데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사장님 하나 더 들어왔어요. 어떡하세요? 바보예요? 그냥 집어넣어요. 근데 300만 원에서 수표 3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2장밖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그건 이제 쫓아가가지고 사장한테 가서 장난치는 겁니까 말이지. 응? 실수할 게 있지만 이런 거 갖고 실수하시면 그렇게 저거 하면 말이지. 응? 재미없어요. 이런 형태로 막 얼음장난대요. 그러면 사장님이 그렇구나. 그럼 그럼 바로 이렇게 주게 되죠. 남는 거는 가져오고. 그죠? 임금이 굉장히 근로자한테 이렇게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건 왜냐면 근로자들은 그게 임금이 나의 생활을 하는 생계비의 목적, 인간답게 생각하는 생계의 목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좀 뭐 신성하진 않지만 아주 좀 그런 쪽에 가까운 아주 굉장히 엄격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임금이에요. 우리가 취업하려는 목적이 바로 임금을 얻기 위해서 월급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 돈을 얼마큼을 챙겨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돈에 관한 문제라서 임금에 관한 문제라서 이게 우리가 취업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면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내가 벌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아침에 추운데도 오는 거 아니에요. 와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녁 늦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온 저걸 움직였는데 이게 또 생계비의 목적이고. 근데 그럼 나는 그럼 월급을 갖다 반드시 챙겨야죠. 꼭 받아야 되는 거죠. 이만큼은요. 근데 일을 하면 대가가 꼭 이것만 있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 말고도 또 챙겨야 할 것이 있다고요. 월급에는 이렇게 매달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근데 매달 이렇게 주는 그 월급 그것도 사람에 대한 가격이지만 퇴직할 때 주는 사람은 돈이 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퇴직금. 이 퇴직금을 반드시 또 챙겨야 되는 거예요. 퇴직금은 뭐냐? 그것도 월급이에요. 월급이 300만 원인데 이거는 매달 사람에 대한 가격은 이게 300만 원을 이렇게 주게 돼 있죠. 그리고 거기에 한 10% 한 30만 원은 퇴직금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은 300만 원 말고 1년에 한 달치만큼은 거의 12분의 1이죠. 대충 계산해서 한 3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그 12분의 1 정확히 25만 원은 300만 원은 여기 그냥 주고 25만 원은 또 줘야 되는데 이건 언제 줄 거냐면 직장 관둘 때 줄 거예요. 그 월급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즉석으로 주는 돈이고 하나는 지금 주는 게 아니라 요다음에 직장 관두면 집에서 쉬면 돈이 필요할 테니까 그때 주기로 하고 돈을 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일한 대가죠.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들이죠. 내가 일하고 내가 얼마치 일했는지 모르겠지만 일하면 그 대가가 300만 원이 아니라 325만 원이라고요. 사실은요. 내가 받아야 할 게. 이건 당당한 권리로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이 얼마냐면 한 달에 300만 원 주고 퇴직금도 25만 원을 준다고요.
뭐 그런 법이 어디냐? 그런 법이 왜 없어요? 전 그 임금에 관련 법은 그런 법으로 돼 있죠. 한국도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딱 주게 돼 있죠. 그래서 퇴직금을 반드시 챙겨야 돼요. 퇴직금 안 주겠습니다. 그거 안 돼요. 월급을 주는데 퇴직금은 못 주겠습니다. 그건 안 된다고요. 법이 그렇게 인정을 안 해준다고요. 반드시 퇴직금을 주게 돼 있죠.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그러니까 10개월 근무한 사람들은 퇴직금이 없어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요. 1년 이상 근무하면 1년에 한 달치씩 주기로 되어 있다고요. 그럼 제가 1년 6개월로 근무했어요. 그러면 얼마큼 줘야 되냐면 1년치에 제가 300만 원을 그러면 1년치에 한 달분 하면 25만 원이죠. 25만 원에다가 6개월 또 일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그럼 12만 5천 원. 그래가지고 25만 원에다 12만 5천 원. 최 37만 원. 이 정도의 퇴직금이 반드시 줘야 돼요. 더 많이 주는 건 괜찮아요. 퇴직금 해가지고 25만 원이라 한 50만 원 줄게. 그건 괜찮다고. 근데 최소한 얼마큼 줘야 되냐면 25만 7천 원을 반드시 줘야 돼요. 평균 월급의 한 달치예요. 기본 월급이 아니라 보너스 뭐 이렇게 준다. 그것까지 몽땅 다 합해서 거기에 12분의 1 나는 만큼 그만큼의 퇴직금으로 반드시 줘야 돼요. 보너스가 매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1, 2, 3, 4개 연봉으로 딱 가지고 보너스 만약에 200% 받았다. 그럼 제가 연봉이 3,600인데 거기에 보너스 예를 들어서 이 추석 때 한 번 받고 뭐 설에 한 번 받고 그래서 200만 원씩 4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4천만 원에 대한 것을 에 대한 12달에 그게 평균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12달을 나는 게 평균 임금의 한 달치를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지요. 최소한 한 달치 이상으로 주게 돼 있다고요. 이거는 주기로 되어 있는데 줘야지요. 근데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퇴직할 때 준다고요. 이거는 직원이 벌어놓은 돈이에요. 근데 지금 못 찾아가요. 언제? 퇴직할 때 찾아간다고. 그래서 이 돈을 그럼 회사 영업주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업원의 급여 지금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져가게 해가지고 퇴직할 때 가져가고 그랬으니까 이 돈이 있다 그래서 내가 쓰면 안 돼요. 그건요. 사업주는요. 왜요? 왜 안 되냐면 그거는 종업원한테 줘야 할 돈인 종업원 돈이지 내 돈이 아니라고요. 그 돈 쓰면 직원의 급여를 내가 침해해가지고 아예 그 공금 유용한 거하고 똑같죠. 그 퇴직금은 손대면 안 된다고요. 기업주가. 그래서 이 퇴직금은 그래서 회사는 어떻게 하냐면 월급을 딱 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퇴직금 충당금이라고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딱 모아둬요. 돈을요. 모아두고 나서 그건요. 퇴직금 충당금을 기업이 그 투자하기 위해서 아니면 딴 데서 그거 쓰느냐. 그거 썼다면 큰일 난다고요. 나중에 퇴직할 때 그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일부러 써가지고 말이야 퇴직금 뭐 못 줍니다. 이 퇴직금을 충당금을 갖다 축을 내버렸어요. 공금 유용한 거라고요. 그건 죄가 더 크죠. 월급 안 준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퇴직금 반드시 주도록 돼 있고요. 그 돈 쓰지 못하게 돼 있고요. 이거 기업한테 이게 맡겨놓으니까 이게 웃겨 보면 지가 막 쓰고 나서 나중에 뭐 퇴직할 때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정작 못 주는 경우가 자꾸 생기니까 못 믿겠다 이거죠. 그래서 퇴직금 충당금을 금융기관에다 이렇게 아주 예치하도록 하는 기관들이 많아요. 강제로. 노동조합에서 기업인 믿을 놈이 없구만. 여기다 맡겨놓으니까 저놈의 자식이 몽땅 다 쓴다. 사장님이 다 쓴다. 그러니까 그냥
금융기관에다가 아니면 여기다 아예 예치를 퇴직급여 충당 그걸 몽땅 거기다 예치합니다. 연금으로 뭐 이렇게 아주 막 예치를 하고 하죠. 내 퇴직금은 그거 나중에 퇴직금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은 보면 나중에 그 줄 때 어떻게 주냐면 일시불로 주지만 그것을 연금 형태로 줄 수가 있거든요. 그 퇴직금은 이제 일시불로 그냥 아니 나 그냥 다 줘. 하면 그냥 일시불로 줘요. 그 금액이 충당 그 돈이 그게 아니라 나는 20년 이상 근무하면 나 이거 연금 형태로 달라. 그렇게 하면 그것을 나눠 가지고 말이죠. 그 1년에 얼마씩 해 가지고 매달 월급식으로 계속 이렇게 나오게 그게 연금이에요. 근데 이게 오래 살면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돈을 그것도 오래 보관하고 있으니까 저축이 돼 가지고 그게 이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연금을 꼬박꼬박 이렇게 주지요.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준다고요. 그래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요. 직장 간뒀다고 해서 바로 죽으면 안 돼요. 오래 살아야 돼요. 왜? 연금 받으려고, 퇴직금 받으려고. 퇴직금은 원래 내가 일한 돈이잖아요. 그것을 오래 살아가지고 그 퇴직금을 갖다가 다 받아내야 돼요. 내가 일한 거, 내가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돈을 갖다가 내 돈을 내가 받는데, 기왕이면 좀 오랫동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보통 한 평균 수명이 80세라, 한 80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80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주는 건데, 근데 이게 뭐, 한 70까지만 살고 말이지 말았다. 그럼 74고 안 나오지요, 돈. 얼마나 손해야, 그죠? 연금 악착같이 받기해서 최소한 평균 수명까지는 살아야 돼요. 뭐 90세 살고, 뭐 100세까지 사는 거, 그건 괜찮아. 계속 나오니까. 그게 퇴직금이에요. 일시불로 형태로 주느냐, 아니면 연금 형태로 주느냐, 그건 본인이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고, 퇴직금은, 퇴직급여 충당, 퇴직급여는 그렇게 돈을 갖다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이런 걸 하냐면, 이렇게 잠시 임시 노동자들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를 했다.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보면 일을 한 사람들이 조그만 기업에서 뭐 식당에서 뭐 좀 이렇게 뭐 아르바이트를 좀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면 퇴직금을 안 챙기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1년 이상 근무하면요. 1년 이하 근무하면 안 저거 하죠. 그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죠. 근데 1년 이상 근무해가지고 내가 1년 1개월 근무했어요. 아르바이트를 딱 하는데.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받기로 했는데 그게 하다가 보니까 한 1년 1개월이 됐어요. 1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그럼 야,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렇게 하면 예, 저요? 그럼 간둬야겠네. 달라 그래야 된다고요. 뭐? 퇴직금. 뭔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했으니까 퇴직금 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퇴직을 할 건데 퇴직금 달라고 해야죠. 그런 거 없다. 안 주겠다는 예식에 예, 이런 날강도 같은 놈. 쫓아가지고 노동부에 가가지고 말이죠. 고용안정센터 이런 데 가서요. 저 사람이 급여, 퇴직급여를 안 준대요. 누구한테? 근로감독한테 이르면요.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근로감독까지 언놈이야. 네가 그 1년 1개월치의 퇴직금을 안 주시겠다고 했어요. 예. 왜 안 줬어? 제가요, 처음에 약속을 그렇게 했어요. 이 월급, 이 알바비 거기에는 퇴직금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얻기로 서로 약속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안 준 겁니다. 그건 무효해요. 퇴직금은 퇴직할 때 줘야 되는 거지. 퇴직에 그 월급에 포함돼 가지고 이렇게 제가 퇴직한다든가 아니면 월급 그 말로 해가지고 우린 퇴직금이 없는 걸로 하자. 그런 근로계약은 무효라고요. 퇴직금은 퇴직할 때 주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그 문서로 썼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고용계약서에 썼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반드시 주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되는 거죠. 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뭐 증거 이유 여할 막론하고 다 무효란 말이에요. 그건요. 다 무효라서 바로 근로감독관이 그렇게 딱 하면 제가 약속을 해서 그 퇴직금을 안 주기로 서로 같은 그 학생하고 같이 약속을 했는데 그 뭔 소리냐. 그래서 안 줬다. 그거 무효거든요. 모르셨어요? 이렇게 하면 언제 무효가 됐대요? 언제 무효가 됐는데 처음서부터 무효거든요. 그런 판례들도 수도 없이 많고요. 그러니까 빨리 주세요. 난 못 주지. 그래, 너 못 준다 그랬어. 그러면 벌금이 뭐 많지는 않지만 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혹시 옛날에 그런 기록이 있나? 그래가지고 기록이 있으면 3천만 원 이하의 3천만 원의 벌금에다가 하면서 징역이 몇 년이더라. 바로 고발하겠습니다. 징역 몇 년 받도록. 그리고 3천만 원에 되게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벌금은 그렇게 하고 그건 국가에다 납부하는 거고 3천만 원은요, 그죠? 징역은 거기서 사는 거고 그렇다고 이 퇴직금을 갖다가 그건 개인 채권이잖아요. 몸으로 떼우면 벌금 내면 그 안에 들어가 있냐? 뭐 들어가 있지 않다고요. 그거는 그 국가에다 별도로 내고 이거는 퇴직금 그렇게 하면 죄가 인정이 됐으니까 불법 행위로 함을 됐으니까 당신의 재산에 압류를 붙이던가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이것을 돈을 갖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감옥 가고 벌금 내고 돈 줄래 아니면 그냥 조용히 얘기할 때 줄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선택해요? 바로 그냥 드릴게요. 3일 내에 그 사람한테 입금을 딱 시키고요. 그리고 보니까 상당히 연체가 됐네. 그 연체가 되고 그 사람들이 고생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퇴직금이 보니까 한 30만 원 되네. 그래 30만 원 보내주시고 30만 원 그냥 보내주면 차비도 안 나오고 하니까 조금 연체하고 했으니까 좀 충분히 보내주세요.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기왕이면 한 30만 원인데 한 5만 원 보내주면 그러면 뭐 그 사람이 납득할 것 같으니까 30만 원 이상 꼭 보내주세요. 그리고 납부하고 나서 줬다 그래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한테 통보를 해주세요. 그래야 나도 근로감독관이 나도 그 사람한테 잘 해결됐으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뭐 고발 사건이 이렇게 없도록 해가지고 이게 다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틀 내에 2, 3일 내에 딱 입금하고 거기다가 다 하고 그 사람한테 그 학생한테 사과하고 늦게 줘서 미안하다 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나한테 통보를 해주세요. 근로감독관한테. 그러면 시행하지 않으면 그래가지고 아무 말이 없으면 그것도 거부한다는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바로 고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 원이에요. 그래. 그럼 바로 하죠. 바로 줘요. 퇴직금을 꼭 챙기라는 거예요. 퇴직금은 뭐냐면 퇴직할 때 주는 나의 급여예요. 내가 일한 대가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직이고 뭐고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5인 이하, 그러니까 4인 이하의 직장, 이 직장은 이 퇴직금을 반드시 줘야 한다는 의무상은 아니었어요. 원래 다 줘야 되는데 4인 이하인 것은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4인 이하의 직장은 안 줘도 강제 집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재작년에 그런 게 어디냐 아무리 봐줘도 그렇지. 그래서 재작년에 이게 개정이 돼 버렸어요. 4인 이하도 강제로 줘라. 뭐 식당에 뭐 이렇게 근무한 사람 보니까 뭐 한 2명 정도 근무했다. 그전에는
권고사항으로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퇴직금 안 준대요.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 강제로 막 집행하고 하지 않고 야 주는 게 좋을걸 뭐 이런 형태로 이런 권고사항으로 해서 주면 좋고 안 줘도 뭐 이렇게 제재가 없는 그때 법률은 위반했죠. 제재가 없는 형태로 그래가지고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딱 돼 있었는데 재작년에 4인 이하도 줘라 이게 줘라. 단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으로서 50%는 의무적으로 줘라 퇴직금에. 그리고 이게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2013년 1월 1일서부터는 이후 요하를 막론하고 100% 주라 해. 그 유예 기간을 약간 뒀죠. 50% 주는 기간을. 지금 2003년 1월이에요. 지금 간두면 100% 다 줘야 돼. 퇴직금은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죠. 그리고 기업주 입장에서는 반드시 줘야 하는 퇴직금이죠. 이 퇴직금을 꼭 챙기라는 거죠. 퇴직금은 내가 일한 대가로서 내가 당연히 가져오는 거예요. 퇴직금 떼어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퇴직금을 꼭 받아 챙겨오라고요. 신청하는 것도 모르고 하니까 그냥 간두라 그랬으니까 예 갔다 간도 가서 에이씨 딴 데나 알아봐야지. 그 주는 사람도 잘 몰랐고요. 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받는 사람은요 더더욱이 모르죠. 모르니까 그냥 뭐 세상 뭐 참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일한 그것을 내가 몰라서 못 챙기는 그건 그런 바보는 되지 말아야죠. 그죠? 퇴직금을 그게 하나의 급여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로기준법에 딱 명시돼 가지고 딱 들어 있다고요. 그건 법으로 명시돼 있어요. 어느 나라 법이 한국 법이 다른 나라 또 있어. 그거보다. 그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 난 돈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할 텐데 직장 생활을 하면 챙겨야 될 것이 바로 이 급여와 일반적으로 받는 연봉 그거 외에 보이지 않는 그 퇴직급여를 반드시 챙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제대로 좀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럼 제대로 된 돈을 정당한 돈을 갖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거는 내가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챙겨주나? 그래서 이런 급여 외에 퇴직금을 반드시 챙겨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하면 어차피 돈 벌기 위한 거니까 그죠? 그럼 돈을 제대로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적어도 내가 한 만큼은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받아야 되는 거죠. 근무를 하는데 되게 8시간 근무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고용 시간이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40시간 근무하게 됐죠. 월, 화, 수, 목, 금. 8시간씩 5, 8이 40시간 근무하게 돼 있죠. 법에 의해서. 그러면 그 이상의 근무하는 것들은 초과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초과 근무하면 초과 근무 수당을 줘야 돼요. 초과 근무 수당을 줘야 되는데 초과 근무하면 시간당으로 얼마씩 이렇게 줘야 되는 거죠. 야근을 하겠다. 야근하세요. 야근 안 하고 그냥 적당히 그냥 취하는데 야근 근무하면 야근 근무 수당을 반드시 줘야 된다고요. 초과 근무했으니까. 초과 근무 수당을 갖다 이걸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8시간을 갖다 하루라고 보고 거기에 1시간당 근무하는 것에 시간당으로 얼마, 평균 임금이 얼마 가지고 시간 급여를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다고요. 토요일에 와서 일하래. 초과 근무 수당을 챙기라고요. 4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로 간주하거든요. 그러면 하루 일당을 챙기라고요. 달라 그래요. 안 주면. 그래도 안 준다. 노동청에 가서 일러버려요. 왜 일하고 왜 돈 안 줘? 하고. 그거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말이죠. 직원은 같은 직원끼리 뭐 그래. 그죠?
그러니까 빨리 줘. 괜히 고발당하고 하지 말고. 그 친구도 그래 그럼 나도 했었는데 그럼 나도 자기도 받고 너도 받고 좋지요 뭐 그죠? 사장님도 자기 월급 받는 사장이에요. 주주는 아니니까 뭐 줄 건 주지 뭐 다 비용으로 나올 텐데 그죠? 뭐 안 줄 하등의 이유가 없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근무한 거 그다음 8시간을 초과해 가지고 이렇게 근무한 거 이런 것들은 초과 근무 수당을 꼭 챙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했으니까 일한 대가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초과 근무 수당은 초과 근무하는 것들은 되게 야간에 하고 일하는 거에 대해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 쉬는 때 해야 되잖아요. 휴일에 근무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루에 일당을 만약 하루로 따진다 그러면 1일에 대한 급여에 만큼 1일치를 받는 게 아니라 특별히 좀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큼 더 줘야 되냐? 곱하기 1.2배 이상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 일당이 만약에 20만 원이면 20만 원 줘. 토요일 와서 근무하세요 하면 20만 원 줘야 되는 게 아니죠. 20만 원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얼마 줘야 되냐면 1.2배 하니까 24만 원 줘야죠. 왜 남 놀 때 일하니까 돈을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배 이상을 줘야 된다고요. 초과근무수당도 마찬가지죠. 1.5배 주는 거 그거 괜찮아. 그죠? 더 많이 주는 건 괜찮은데 1.2배 이상 줘야 된다고요. 반드시. 그런 게 어딨냐. 그런 법이 없냐. 법이 보실라고? 그래서 근로기준법 쫙 펴가지고 초과근무수당 줘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여기 몇 배 이상으로 몇 배 주라고. 그 임금은 어떤 임금을 하냐. 평균 임금으로 한다. 보너스 같이 몽땅 하는 평균 임금 그걸로 해가지고 그것으로 한다. 1.2배 준다 그랬죠. 1.2배 이상 줘야 한다라고 나왔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도 없지 않느냐. 이걸 위반하면 그럼 위반 처항이 있죠. 위반하면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오, 꽤 많이 되네. 뭐 감옥에 가실라고 아니면 감옥에 가셔가지고 줄래요? 아니면 그냥 가서 드릴래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안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죠? 이거 챙기시라고. 여러분이 일하면 일한 대가를 가서 그 일한 가격을 받아야 되는 거죠. 초과근무수당도 챙기고 이것도 챙기고 급여에 관한 것은 다 챙겨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일반 이런 큰 기업에 기업다운 기업에 가면 복지비라는 게 있어요. 노동조합이 아니면 그 노사 간에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한 복지 비용들이 있어요. 복지 비용 해가지고 뭐 자녀 있을 때는 학자금을 갖다 주기로 한다든가 그건 학자금 반드시 줘야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유치원비까지 몽땅 그거 주기로 하면 신청하면 나와요. 대학교 학자금 주기로 했다. 그럼 신청하면 나와요. 그럼 대학생 학생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해당이 안 되죠. 있는 사람들은 학자금 때 신청하면 직장에서 탁 나오죠. 그거 신청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죠. 그죠? 신청하면 나와요. 그건 노사 합의로 해가지고 딱 정해져 있죠. 회사 내규에 있죠. 그런 건 복지 후생에 관한 그런 것들은 챙길 수 있는 것은 다 챙기라고요. 그게 다 일한 대가로서 얻어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금인데 내가 대학교 학생이 하나 있는데 말이지. 내가 월급 많이 받는데 일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거 창피해서 어떻게 창피한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챙겨야 될 것은 반드시 챙겨야죠. 안 챙기면 저만 바보죠. 뭐 청구 안 하면 안 주니까 그런 거 학자. 그다음 요새 뭐 복지 카드 해가지고 복지에 대한 그런 비용들이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서 쓰라 이거야. 쓰고 자기의 카드로 쓰라 이거야. 쓰고 나서 청구하라 이거야. 청구.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범위 내에서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쓰라는 거죠. 쓰고 나서 그걸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쓰면 거기에 대해서 쓴 거에 대해서 얼마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복지 비용이 있거든요. 그냥 복지 비용이니까 그냥 물건 막 이렇게 사서 주기는 좀 그렇고 말이죠. 하니까 오히려 뭐 그렇다고 상품권 막 이렇게 줄 수는 없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현금으로 주긴 또 그렇고 하니까 쓰는 거에 많이 쓰는 거에 거기에 얼마큼은 내주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신청해야죠. 뭐 카드 영수증 갖다만 주면 주는데 그거 왜 안 챙기냐고. 챙기는 건요. 악착같이 챙겨야죠. 그런 복지 비용, 뭐 건강 관리 비용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일반 회사에 가면 건강 검진을 받으라고 하죠. 건강 검진을 받으라 하는데 건강 검진 비용은 물론 건강 직장 의료에서 다 공짜로 하겠지만 근데 이게 부가적으로 받는 게 있거든요. 뭐 위 내시경 받는 거 하나에 뭐 10만 원씩이에요. 10만 원, 20만 원씩 가거든요. 뭐 장 내시경 이런 것을 갖다 이렇게 받으면 그러면 더 받는 게 있으면 그건 다 회사에서 다 직원의 건강을 위해서 부담을 해주는 그 회사가 많거든요. 그건 반드시 받는 거예요. 뭐 검진 더 받으면 뭐 어때? 그래서 20만 원 추가됐습니다. 30만 원 추가됐습니다. 얼마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거 다 받도록 해야죠. 건강검진 받을 때는 나 위내시경도 받을래요. 뭐 하고 하는 거죠. 가족들이 만약에 자기 의료보험에 관련되어 있는 가족들이 또 이렇게 관련되어 있다. 그럼 가족들도 다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다 받는 거예요. 어떤 직장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족이 병원비를 실손보험 같이 이렇게 딱 그걸 가입을 해놔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아프면 병원비를 다 대주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손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은 당연하거든요. 내가 어디 아프면 병원비가 들어가잖아요. 내가 부담하는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보험 말고 내가 부담해야 하는 그런 돈, 그거 전부 다 보험회사에서 다 주도록. 그럼 보험료를 내겠죠. 그죠? 그럼 보험료 내면 그 보험료를 갖다가 회사에서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아프면요. 병원비가 생기면 쫓아가가지고 딱 청구하면 그럼 보험회사에서 받아가지고 개인한테 턱 주지요. 네가 부담했으니까. 나머지는 보험료는 그 회사가 내고 그런 거 있으면요. 그런 거 활용을 해야죠. 내가 일한 보수로서 추가적으로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병원 갈 일 있으면 부지런히 가는 거지. 직장 다닐 때 그냥 웬만한 거 다 고치고 나오는 거야. 가족까지 해내면 어머니 허리 아프세요? 수술 받으세요? 뭐 해가지고 다 공짜로 다. 그렇게 그런 회사들도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거 복지 같은 거 있으면 다 이용하고요. 휴가도 이용을 해야죠. 휴가도 하나의 그 복지 혜택이라고요. 휴가는 가만 있어. 이게 완전 직장 생활 하는데 돈 챙기는 법만 가르쳐 주는 것 같네. 근데 나중에 하면 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을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거시경제학들이니까 말이지. 이게 여당에 직장 생활하면 말이지. 많이 챙기겠다. 완전히 학점도 학점이지만 그러니까 수강료 내잖아요. 또 특별히 그거보다는 더 많이 챙겨야지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돈 버는 방법, 재테크하는 방법을 결국은 가르쳐주는 셈입니다. 그래 직장 생활 안 해보니까 자꾸 몰라서 이제 하는 사람도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당연히 챙길 수 있는 건 챙겨야 되는 거죠. 이렇게 현금으로 챙기는 거 말고 이렇게 물건으로 챙기는 거 말고도 휴일이라는 게 있어요. 휴일. 이 휴일 이거 반드시 챙겨야죠. 휴일을 챙겨야 되는데 휴일을 챙기려면 근로기준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년에 만근을 한 사람은
하루에 하루씩 해가지고 12일간의 휴가를 주게 돼 있습니다. 하루에 한 달. 그러면 휴가가 12일분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10년 근무했어요. 10년 근무하면 거기 플러스 10년, 1년에 12일이니까 거기에 하루씩 더 추가돼요. 9일, 10년 근무하면 9일이 추가되죠. 그래서 21일간을 쉬게 돼요. 그거에 대한 휴가의 권한이 있어요. 이 휴가는 가는 거죠. 내가 아무 때나 가도 되죠. 휴가는 꼬박꼬박 챙겨 먹는 거예요. 만약에 이 휴가를 안 가면, 휴가를 회사 사장으로서 안 간다. 안 가면 일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21일 쉬어야 되는데, 이거 다 못 찾아 먹었어요. 한 10일밖에 못 찾아 먹었어요. 그럼 11일분은 휴가 보상비를 줘야 돼요. 그 보상비니까, 이건 별거, 내가 특별한 근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1일간에 대해서는 하루 일당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면 20만 원으로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곱하기 최소한 1.2배만큼 추가 근무 수당 형태로 돈을 딱 휴가 보상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돈 주잖아요. 그렇죠? 휴가를 가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벌어야지. 그죠? 휴가 가지 말아야죠. 그래가지고 이 돈을 다 챙겨버려요. 휴가를 안 가가지고 이런 휴가 이런 것을 안 가고 다 챙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21일치 정도 이렇게 챙기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달 급여가 그냥 생겨요. 기본급이 한 달이 쭉 돈 들어온다고요. 12월 말에 딱 해가지고 나 휴가를 갔다 얼마큼 못 갔습니다. 휴가 연가 보상비, 이것을 연가라 그러거든요. 연가 보상비를 안 갔으니까 연가 보상비를 달라고 해야죠. 그럼 연가 보상비를 줘요. 그래서 한 달치 월급을 더 주죠. 과연. 이건 보너스가 아니라 내가 휴가를 안 간 대가에 일한 대가예요. 반드시 챙겨야죠. 그걸 청구한단 말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은 말이죠. 휴가 신청해가지고 휴가 딱 해놓고 나서 아이 미안한데 어떻게 회사 가서 일하고 말이죠. 휴가 중인데 와서 일을 해놓고 말이죠. 이렇게 쭉 해가지고 휴가는 다 까먹고 나중엔 어차피 일하는 거. 그럼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나오라 하면 휴가를 정지시켜놓고 나는 나가서 일을 하라고요. 그러면 휴가에 21일 내서 거기다 까가지고 딱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돈으로 나중에 연말 되면 다 정산해가지고 1월 달에는 돈이 연가 보상비로 딱 나온다고요. 회사에서는 이게 싫잖아요. 돈 주는 게 싫잖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 강제로 가라 그래요. 강제로 막 가라고 하죠. 강제로 가라. 그렇게 하면 강제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근데 강제로 가가지고 가라 그럴 때 가는 게 좋지요. 그죠? 휴가를 다 쓰라고 하죠. 돈 주기 싫으니까. 강제로 가라 그러는데 회사 부르지 말라고요. 회사 부르잖아요. 그럼 난 강제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휴가 딱 정지를 시켜놓으라고요. 나 일했으니까. 일한 거 다 해야죠. 그럼 나중에 뒤에. 그렇다고 해서 일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다 받는 거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 말이지 뭐 저 나쁜 놈들이 나쁜 놈이라고 그럴 사람이 없어요. 왜 너도 월급 받는 놈 나도 월급 받는 놈 그리고 내가 일했으면 돈을 줘야 되는 거고 일을 안 했으면 안 받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나만 적용돼 딴 사람 다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휴가를 정지해가지고 돈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잘했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전부 다 그렇게 하죠. 바보같이 그렇게 회사에서 말이죠. 휴가 내놓고 가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지 말라고요. 이거요. 반드시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추가 근무하는 걸로 연가 보상비로. 그리고 많이 줘요. 안 주면요. 안 주면 벌금 내린다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강제로 쓰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휴가 갔다 와. 저 21일이나 되는데 갔다 와. 찾지 않는 겁니다.
나 가서 외국으로 튑니다. 아유, 핸드폰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뭐 할 수 없지 뭐. 좋아요. 그럼 가서 갔다 오라고요. 가서 집에서. 그래서 이 돈을 연금 보상비로 챙기면서 회사에서는 이런 하계 특별휴가, 이런 특별휴가를 갖다 이렇게 내줍니다. 그래서 뭐 3일이니 일주일이니 이렇게 여름 특별휴가 이렇게 내주는데, 요거는 이거 연거하고 상관없이 특별히 내주는 휴가를 줍니다. 이거는요, 안 간다 그래서 특별휴가 안 간다 그래서 그건 수당으로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무급 휴가죠. 급여가 없는 휴가죠. 특별히 주는 거예요. 여름에 가면 뭐 일주일 또 7일 이 정도 이렇게 휴가를 주잖아요. 그죠? 그거는 완전히 육아휴가가 아니라 무급 휴가로서 안 가면 그냥 뭐 보상비가 없고, 가면 뭐 가는 거고.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칼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죠? 뭐 그러니까 공짜로 주는 거니까. 안 가면 나만 손해지죠. 여름 지나면 없어져요. 그런 건 칼같이 가고. 네, 그거 하고. 여성에게는 생리휴가라는 게 또 있어요. 생리휴가, 보건휴가.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그래서 그런 휴가 같은 것도 잘 챙기고, 그다음 이런 공휴일 같은 그런 것도 꼬박꼬박 챙기고요. 빨간 날은 다 쉬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다 돈으로 연결되게끔 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받을 건 다 받아야죠. 우리의 권리를, 어차피 노동을 우리는 파는 사람이다. 사람을 파는 사람이라면, 파는 거면 제값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들 부과되는 것이 있으면 간접 비용으로서 뭐 들어가는 게 있으면 뭐 다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는 거죠. 또 회사 같은 데 보면 이런 콘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복지하는 건데. 콘도 이렇게 사가지고 막 이용권이 있는데, 그럼 콘도 이용하면 회사 걸 콘도를 이용을 많이 하죠. 한양대학교도 콘도 많아요. 회원권. 그러면 그거는 이 여름 휴가 때 쭉 가죠. 그럼 가면 어떤 데는 그 콘도 사용료를 갖다 일부 조금은 내지만, 어떤 경우에는 보면 무료인 데가 있거든요. 그 사용료까지 몽땅 다 납부한 그런. 우리 학교는 콘도 무료가 아니야. 보면 사용료를 조금 몇만 원씩 이렇게 내게끔 돼 있어가지고 별로 안 좋은 학교는 아니고, 콘도 사는 것만 안 좋은데, 다른 큰 대기업 이런 데서는 콘도 무료예요. 그럼 가야죠, 그죠? 아무 때나 막 길을 쓰고 가야죠. 그래가지고 뭐 제주도 같은 것도 뭐 무료인데 말이지. 근데 그런 거 있으면 지가 찾아서 신청해가지고 지가 찾아서 네가 알아서 써먹는 거죠. 그죠? 직장 생활하는 거. 일은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일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돈도 확실히 챙기라 그런 얘기예요. 어차피 비싼 몸집이니까. 그래서 이 월급은 급여, 그런 것들이 넓은 의미의 급여란 말이에요. 급여의 성격은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근로자 입장에서, 사장 입장에서가 아니라 근로자 입장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거, 사람에 대한, 어차피 돈 벌기 위해서, 급여를 챙기기 위해서 그랬다면, 돈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녔다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면 적어도 제대로 벌어야 된다는 거죠. 헛되게 그냥 아주 과다하게 뭐 500만 원치 일해놓고 말이지 뭐 1000만 원 주세요 그러면 좀 과다한 거지만, 500만 원치 일을 했다 하면 최소한 500만 원치면 제대로 챙겨야 되지 않느냐. 500만 원 일하는 게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 한꺼번에 딱 주는 것만 돼 있지 않고요. 보너스도 있고요, 뒤에 퇴직금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일한 대가니까 제대로 챙겨야 되는데, 챙기는 거는 보면, 어떤 거는 보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딱 주는데, 어떤 거는 모르면 안 주고 챙겨야 주는 거고,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은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겨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약간 본전은 나오겠죠, 그죠? 이번에 계절학기 수업에 돈 들어간 거, 그거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장 안 가더라도 주변에 아버지 직장 어떻게 있으면 뭐 챙길 건 뭐 없을까요? 하다못해 연말정산이라도 챙기면 되죠.
지금 연말정산 기간이거든요. 1월까지 연말정산 해. 누가 뭐 세금을 떼먹겠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거는 안 내야죠. 그죠? 근데 그냥 내가 모르고 많이 냈어요. 많이 내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한 100만 원만 내는데 120만 원 냈어요. 그럼 그 국가에서는요, 120만 원 그냥 받아요. 120만 원 잘못 냈는데요. 그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적게 내는 건 가만 안 둬요. 근데 더 많이 내는 거는 그거는 국가에서는 가만히 있어요. 이처럼 바보 같은 녀석 이런다고요. 내는 걸 안 돌려줘요. 네가 잘못해서 그랬으니까. 신고하지 않아 가지고 공제를 못 받았으면 세금을 더 내는 거죠. 그럼 바보죠. 그죠? 근로 해 가지고 소득이 생겼는데 거기에 따른 그 세금 공제 이런 것들은 직장 생활 해야지 이 월급을 받아야 아주 그 실감이 나가지고 그 참 좋은데요. 그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 요번에 한 100만 원 만약에 환급을 받으면 뭐 교수님 뭐 많은 못 드리고 한 20-30%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바람 나서 해주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럼 얼마큼 줄일 수 있겠는데 그럼 반만씩 하십시다. 이렇게 하면 그 반만씩이 어디예요, 그렇죠? 세금 많이 낸다고 누가 뭐 상 주나? 오히려 세금 많이 내면 세무서에서 되게 귀찮게 하네. 그래 자꾸 그렇게 하면 하고요. 이런 바보가 있어서 아주 국가가 말이지 참 좋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근로의 세금 그거는 뭐 세금하고는 조세하고 관련된 거니까 그건 여기하고 관련이 없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노동시장에 아직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요. 이 노동에 대한 급여에 대한 성격, 그 소위 말해서 임금에 대한 임금이 받은 주체 그런 것이고 여기 그다음에 여기 이제 노동량이 결정되는 거예요. 고용인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에 대한 공급 수요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부로 인해 가지고 이 급여가 어떻게 결정되고 사실 노동시장에서는 급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급여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노동량이에요. 노동량이 여기 결정되니까 노동량이고 노동량이 결국은 실업 고용량하고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실업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죠. 급여 수준도 중요하지만 이게 아주 더 중요하죠. 물론 급여 수준에 뭐 최저임금제 뭐 무슨 해가지고 임금도 참 중요한 면이 많이 있고 하지만 이거보다는 이게 더 거시경제에서는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길게 한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정밀하게 보는 이유는 이 고용시장 이게 국가 정책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가장 탑 이슈 중에서 이슈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실업을 줄일 수 있을까 그게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정밀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노동정책과 관련돼서. 기왕이면 좀 생활에 보탬이 되면 더 좋고요. 그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낼게요. 그래요.